네, 이번 시간은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좌인데요. 계절별 안전교육이란 주제로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절별 안전교육이냐? 자, 계절에 따라서 각종 이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국가는 계절별로 위험한 어떤 상황도 다르고, 대처법도 다르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 아동을 만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우리나라가 안전사고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많이 강화됐어요. 규정도 많이 강화되고 여러 시스템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경각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고 각 계절별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또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아이들을 위험 상황을 이제 나중에 눈치채고 아이들 데리고 피하고 하는 거는 늦어요 이미. 그 전에 선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벌에 관련된 거예요. 이 봄철 안전교육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옆에 보시면 제가 침 두 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쪽 편에 있는 그림은 일반 꿀벌의 침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는 말벌의 침입니다. 이제 제가 말벌도 몇 종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어릴 때야 뭐 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만지고 잡고 막 하다가 쏘이기도 하고 이랬지. 요즘 벌은 옛날 벌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적어도 뭐 한 40대 되시는 우리 학습자님께서는 옛날에 막 벌 쏘여서 사람이 막 죽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걸요?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벌초하러 갔다가 성묘하러 갔다가 벌에 쏘여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가. 그거 왜 그럴까? 이 벌들이 외래종이 들어오면서부터 물론 우리 토종 말벌도 있습니다만 이 토종 말벌은 그렇게까지 막 사납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이게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분을 좀 해드려 볼게요. 우선 이 첫 번째 있는 일반 꿀벌의 침은 여러분 모양이 어때요? 일단 이게 털이 이렇게 잔털이 나 있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갈고리 같은 침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꿀벌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꿀벌의 침과 내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걸 한번 탁 쏜다 그러면은 이 벌침이 몸에 탁 박힌단 말이에요. 이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딱 박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꿀벌은 침을 한번 쏘면 자기의 생명도 잃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라는 일반 꿀벌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위급 상황을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개념으로가 볼 수가 있겠고, 벌집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벌집을 지키는 거예요. 한 방 쏘고 자기는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제 꿀벌의 일반 벌의 침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꿀벌의 이 털의 방향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잡아 빼면 이게 쉽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쉽게 안 빠집니다. 이거를 요 고리, 이 역방향의 이 고리를, 이 털을 걸면서 이걸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 꿀벌침 같은 경우는 꿀벌침 한번 바뀌었을 때 손으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빼지 말고 이거를 카드로 빼라 라고 얘기하는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핀셋으로 빼도 되는데 핀셋으로 뺄 거면 굉장히 잘 빼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보면은 볼록한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볼록한 요 위에 이쪽에 있는데 이 볼록한 주머니를 뭐라 하냐면 동랑 주머니라고 그래요. 동랑 주머니. 독이 차 있는 주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꿀벌의 침을 손으로 잡고 빼면은 이 동랑 주머니에 있는 벌침독이 우리 몸에 주입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침은 일단 빼는 것 자체도 이 털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손으로 빼는 게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동랑 주머니에 있는 독을 오히려 주입하는 그러한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카드로 제거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핀셋이나 핀셋으로 제거를 할 거면 아주 얇은 핀셋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동랑 주머니는 건드리지 말고 요 벌침의 끝부분만 잡고 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긁어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건 제가 말벌의 침이라고 그랬죠. 이 말벌침은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털 있어요, 없어요? 털 없죠? 여기 보면은 골이 있어요, 없어요? 골이 없죠?
자, 이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벌침은 한 번 쏘고 나서도 계속 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얘네는 걸리는 부분도 없고 바늘처럼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꿀벌 독에 비해서 말벌, 특히 장수말벌, 그 다음에 검은등 말벌은 독성이 몇백 배가 강하다. 자, 일반 꿀벌보다 말벌의 독이 70배 정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 장수말벌이나 검은등 말벌은 일반 꿀벌보다 독성이 500배 이상 강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일반 꿀벌에 이렇게 쏘인다고 해도 막 사람이 죽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그래가지고 목에 막 기도가 붙고 막 숨을 쌕쌕거리고 얼굴이 하얘지고 창백해지는 그런 쇼크가 있어요. 그런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말벌에 쏘이게, 장수말벌이나 검은등 말벌 또는 일반 말벌에게 쏘이게 되면 그 독성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벌꿀 또는 이 벌침 알러지가 없는 사람조차도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이 벌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대응법을 좀 알고 있어야겠는데 제가 우선은 벌 구분법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진 제가 띄워놨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잠깐 어두워졌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벌을 여러 마리를 갖다 놨는데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쭉 그어놓고 있죠. 지금 첫 번째 있는 얘는 일반 꿀벌이에요. 이 꿀벌에 비해서 이 가운데 있는 건 말벌입니다. 말벌이 크기가 2배 정도 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장수말벌은 크기가 어때요? 3배 이상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벌이 있네 이러면 벌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고 나서 야 벌이 왜 이렇게 커? 그럼 말벌. 뭐야 징그러 무서워 괴물 같아 그러면 장수말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수말벌은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그런 외형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검은등 말벌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이 검은등 말벌을 얘기를 하냐면 얘가 이제 부산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던 벌인데 덩치는 말벌 크기만 합니다. 그러나 독성은 장수말벌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포천뿐만 아니라 용인도 그렇고 경기도 소방청에서는 여름철 이 장수말벌 또는 검은등 말벌 퇴치 작전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나 용인 지역 이런 데는 워낙 이제 산이 깊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산이 깊은 곳은 검은등 말벌이 굉장히 서식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 소방관 분들이 출동하셔서 이 벌집 제거 작전을 펼치다가 사망하시는 사례도 나오고 할 정도로 이 검은등 말벌과 장수말벌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벌초 갔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얘네 말고 그 일반 땅벌이 있어요. 땅 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벌이 있다. 근데 얘네도 독성이 얘네만큼 강한데 이 땅벌은 사실 뭐 공격을 하긴 합니다만 땅벌보다도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장수말벌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무섭게는 정말 제일 무서운 애들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벌이 공격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벌초나 성묘하실 때. 자, 그러면 벌이 공격을 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하실 때 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벌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벌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옷과 냄새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신방실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여러 개의 가발에 절반만 향수를 뿌린 뒤 벌을 풀어놨더니 곧장 향기 나는 쪽으로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자 벌들은 향수를 뿌린 가발에만 붙어 있습니다. 벌 종류들은 향이 좋은 꽃 향이 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질이 다른 두 종류의 옷을 벌집 근처에 놓아두고 지켜본 결과 표면이 매끈한 옷에선 벌의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니트 소재의 옷엔 벌침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거칠거칠한 표면을 장애물로 인식하고 침을 쌌기 때문입니다. 꿀벌과 말벌의 침을 비교해봤습니다. 꿀벌 침은 끝부분이 미세한 화살촉처럼 생겨 한 번 쏘면 침이 박혀 끊어지는 일회용입니다. 반면 말벌은 침 끝이 바늘 모양이라 여러 번 쏠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특히 말벌은 꿀벌의 100배에 이르는 독성을 지닌 만큼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옛날에 벌에 한 번이라도 물렸던 사람이 나중에 더 심한 쇼크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벌 퇴치를 위한 119 출동은 7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방금 영상 잘 보셨죠? 지금 이 영상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요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벌마다 벌침의 모양이 다르고 그 모양에 따라서 한 번 쓸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벌의 종류에 따라 독성이 다르다. 말벌이나 장수말벌은 훨씬 강하다,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특히 의상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뉴스 보면은 몇 가지 실험 영상이 나와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니트류의 옷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 니트류를 입은 사람들의 에게 그 벌이 훨씬 공격을 많이 하더라. 그거 왜 그럴까요? 벌의 다리에 털이 이렇게 잔털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니트류의 를 입은 사람의 그 몸에 딱 앉아버리면, 그 옷이 앉아버리면은 이 옷이 자기 다리를 붙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수말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너 죽었어 하고 그냥 덤벼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꿀벌하고는 좀 생리가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아동이 등하원을 할 때 또는 등하교를 할 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니트류를 안 입히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니트류가 예쁘잖아요. 깔끔하고. 그리고 그런 옷을 어떻게 안 입고 삽니까? 다 입을 수밖에 없지.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가볍게 나일론 재질, 비닐 재질의 바람막이를 입히면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두툼한 재질의 약간 이제 신축성 있고 통기성이 괜찮은 그런 기능성 우류를 입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여름에도 벌이 있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엔 반팔 입어야겠죠. 반팔을 입는데 그럴 때는 벌이 공격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면 돼요. 피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조절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벌의 종류에 따라 제가 계속 그 속성, 그 습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꿀벌의 경우에는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격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순간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꿀벌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벌이 왔을 때 벌이야, 으악, 어떡해, 이러면 공격을 더해요. 자기를 공격한 줄 알고. 그래서 꿀벌이 공격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한 2, 3분 있으면 알아서 떠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벌 막 이래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꿀벌은 지가 알아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벌이나 장수말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벌이나 장수말벌은 가만히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얘가 나를 공격하려나 안 하는가 좀 보세요. 벌이 나를 공격하는 모습은 그 딱 티가 납니다. 벌써 그 날개짓, 그 바람 소리부터 달라요. 그리고 나를 향해 날아오는 게 보이고 굉장히 그 위협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망쳐야 돼요. 어떻게 도망치냐? 제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반 꿀벌은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벌이나 장수말벌은 그러면 매우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말벌이나 장수말벌은 한 100m 이상은 내가 달려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그런 말벌, 장수말벌 왔다고 막 뛰어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얘네를 가만히 보고 나에게 위협적인 어떤 모습으로 덤벼드는가를 보고 실제로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100m 이상 도망을 쳐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목과 등을 감싸고, 머리와 등을 감싸고 바닥에 그대로 바짝 엎드려 있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이 벌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장수말벌은 시속 60km까지 나와요. 60km까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뛰어간다고 해도 벌보다 빨리 뛰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신속하게 한 100m 정도 이동하면은 보통 장수말벌은 중간에 돌아가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주의할 점이 물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이 물에 뛰어들다가 그 익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요. 물에 뛰어들어도 그 물 위에서 이 벌들이 계속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100m 정도 뛰어간다. 만약에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 또는 뭐 가방 등을 이용해서 머리와 목을 가리고 바짝 엎드려서 있자. 그러면은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등산을 하는 겁니다. 등산을 하는 중에 이제 벌 공격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배낭으로 자신의 머리와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이 경우에 자세를 바짝 낮추고 기다리고 있자. 움직일 수 있다면 100m 정도 이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벌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면 가장 좋겠죠. 그 벌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화장하고 어디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화장을 너무 진하게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막 벌이 향수 냄새처럼 느끼게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선크림 바르고 뭐 기초 화장하고 뭐 그런 건 다 화장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진해버리면은 특히 벌들이 좋아하는 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좀 단향, 단내 나는 그런 메이크업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땅에 쏟아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은 결국 벌이 또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꽃밭에서 뭘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꽃밭에 그렇지 않아도 벌이 많은데 꽃밭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다? 벌들이 제발 내게 좀 찾아와 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 이런 거는 역시 잔디밭이나 좀 그늘 및 한적한 곳에서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스스로 좀 안전을 지켜야 될 텐데, 안전을 지키는 또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벌레가 나에게 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좋아하는 향을 나지 않게 하는 것, 벌레가 좋아하는 음식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요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내뿜는 거예요. 그러나 또 사람도 그 벌레가 싫어하는 향 내뿜는다고 사람도 막 역하고 막 구역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벌레만 싫어하는 성분을 넣어서 벌레 퇴치제, 해충 기피제라는 걸 만듭니다. 요즘 국립공원이나 좀 잘 만들어진 그 신도시 공원들 가면은 해충 퇴치제를 그 공원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몸에 가볍게 뿌려서 벌레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다라고 하면 일단 뿌리세요. 뿌리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눈에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몸에 뿌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다만 끝나고 나서 귀가 후 반드시 그 비누나 바디워시 등을 이용해서 깨끗이 세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이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는데, 해충 기피제, 벌레 퇴치제라는 거는 한 번에 많이 뿌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얘는 얇게 여러 번 뿌리는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가 땀이 나면 이것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한 번 뿌리고 또 한두 시간 있다 또 뿌리고 하는 이런 주기적인 어떤 살포가 필요한 것이지, 이걸 한 번에 두껍게 뿌려서 해결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제가 여기다 디에칠 톨루아미드라는 성분을 써놨잖아요. 이 디에칠 톨루아미드라는 거는 영아 있죠. 돌 전에 영아에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기 6개월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거기 사용상 주의사항이 6개월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놓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돌전 아기에게는 사용하지 마시라고 권장을 하고, 영아들, 우리 어린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도 가급적 이런 성분 없는 천연 기피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연 기피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대표적인 게 쑥이에요. 쑥은 자연에서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쑥을 그냥 현장에서 막 뜯으세요. 뜯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잘 으깨면은 그 즙이 나오거든요. 그 즙을 몸에 바르기만 해도 대부분의 모기나 해충은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효과를 많이 본 게 어디였냐? 그 군대였었어요. 아주 막 가만히 좀 쉬기만 하고 좀 땀 흘리고 산에 올라가서 작업 좀 하고, 이놈의 모기들이 얼마나 들러붙는지. 그럼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쑥을 막 따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즙을 내요. 그리고 그 즙을 몸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모기가 물리지 않습니다. 물려도 훨씬 적게 물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도 아이들하고 아예 수련회, 그 여름 수련회 첫날 프로그램이 이 해충 기피제 만들기예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조심할 점은 뭐냐면은, 이 쑥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쑥을 국을 끓여서 먹거나 뭐 전을 부쳐 먹거나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쑥을 막 따가지고 발랐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유해 성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이제 봄에 보면요, 그 어르신들이 길가에 있는 쑥을 따다가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자주 보는데 그거 위험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매우 그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유해한 어떤 식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쑥을 딸 때는 차가 별로 없는 좀 한적한 곳 안쪽에서 좀 깨끗한 잎을 따서 그 즙을 내야 되는 거지, 길거리에 있는 걸 함부로 쓰는 거는 곤란하다라는 것을 꼭 당부를 하고 싶네요. 네, 이번에 영상 하나 보면서 또 다음 그 내용으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죠. 지난 20일 충남 보령에 가족과 야영 중이던 시민이 뱀에 물려 긴급 이송됐습니다. 최근 잦은 비에 도심에도 뱀이 자주 출몰하는데요. 사흘 전 서울 홍제천에도 뱀 출현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죠. 독을 품은 뱀, 독사라면 주의해야 할 텐데,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이라는 속설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독사로는 살모사, 까치 살모사, 그리고 쇠 살모사가 있습니다.
낮은 산지 등에 사는 새 살모사는 붉은 혀가 특징인데요. 마을이나 농경지에 흔한 독이 없는 누룩뱀과 머리 형태를 비교해볼까요? 새 살모사는 머리가 삼각형, 누룩뱀은 평소에는 타원형에 가깝습니다. 뱀의 머리가 삼각형이고 종리가 앞에 있어서 이빨 자국 두 개가 물린 곳에 남으면 독사에 물렸다고 하는데 모든 독사가 그럴까요? 역시 독성이 강한 뱀인 유혈모기를 살펴보죠. 머리 형태도 삼각형보다는 타원형에 가깝고 종리도 앞니가 아니라 어금니 자리에 있습니다. 형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뱀이 독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팩트맨이 열흘 전에 화단에서 잡초를 뽑다 독사에 물린 시민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풀 내리면은 피가 그냥 전체가 막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따끔거리면서 화끈거리면서 저리면서 쑤시면서 이거 독사에 물린 상처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야 한다는 인간요법 들어보셨죠? 하지만 입속 상처로 독이 들어가거나 물린 부위에 2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소독한다며 상처에 술을 붓는 것도 거의 효과가 없다는데요. 물린 부위를 심장 위치보다 낮게 해서 독이 퍼지는 걸 늦추고 바로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라는 제보 바랍니다. 네, 방금 여러분이 그 요약된 그 영상 자료를 보셨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이 속설 중에 하나가 독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독사에 관한 속설이 어디서부터 이런 가짜뉴스가 퍼졌는지 제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독사의 머리 모양에 따라서 이 뱀의 독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긴 게 그 살모사는 확실히 머리가 삼각형 꼴이긴 해요. 그런데 일반 누룩뱀 중에서도 또는 밀뱀 중에서도 머리 모양을 이렇게 삼각형처럼 입에다가 이 볼에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유혈모기도 독사예요. 유혈모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게 꽃뱀이에요. 꽃뱀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애완용으로도 반려동물로도 꽃뱀을 기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해마다 그 유혈모기에 물려서 사망하신 분들이 여러 분 나오십니다. 전 그거는 좀 이 안전교육 전문가 입장에서는 권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독사인데 그거를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저는 어떻게 잘 관리하시면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독사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독사에 물린 경우 그 이빨 자국을 보면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많은 우리 수강생들이 웃어요. 독사 구분할 때 물려보면 된다. 위험하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 그쵸? 그거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뱀에 물렸을 때 내가 어떤 뱀에 물렸는지 기본적인 구분을 해야지 병원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빨리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유혈모기, 꽃뱀에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 왜 입원했습니까? 꽃뱀에 물렸대요. 그냥 꽃뱀 물리는데 그 병원 바로 안 갔냐 그랬더니 바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왜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꽃뱀인데 뭐 가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뱀이 독사인데 그걸 안 가면 어떡해요? 그분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꽃뱀 올라온 거 잡아다 이렇게 던지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한다고 그랬지? 모내기 할 때 그랬다고 그랬나? 뭐 그러시다니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은 한 분 계시는데, 저랑 아는 이제 이분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 같은 거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요. 뱀에 물렸을 때 일반 누룩뱀 같은 건 무독사의 경우는 이런 맑은 모양으로 이렇게 둥근 타원형의 이빨 자국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독사의 경우에는 이런 다이아몬드형의 이빨 자국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그 독리 자국 2개가 박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일반 무독사는 가운데 11자 모양의 이빨 자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2개의 독리가 있다. 이빨 자국이 있다면 이거는 독사. 안으로 11자, 그리고 타원형 모양의 이빨 자국이면 이거는 무독사.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가장 확실한 건 몸의 무늬를 보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다행인 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독사의 종류가 몇 개가 없어요. 뭐 아마존 이런 데 가면 독사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기조차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전부 다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일일이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4종류만 알면 돼요. 살모사류 3종류, 그다음에 꽃뱀 하나. 요 4종류만 알면은 독사는 다 끝납니다. 우선 첫 번째, 요게 제가 이제 살모사 또는 이제 살모사라고 써있는 거 뭐냐면 둘 다 표준어예요. 살모사도 괜찮고 살모사도 괜찮아요.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살모사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으면서 성장한다. 그래서 살모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이 살모사 보면 몸에 둥글둥글한 이 엽전 문양의 무늬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머리가 삼각형이면 몸이 이제 단단하고 좀 너무 크지 않아요. 뭐 이 뱀이 엄청 크면 대부분은 구렁이입니다. 구렁이는 능사라고 해가지고 얘는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이에요. 구렁이는 그래서 옛날에 꿈에 나오면 무슨 뭐 길몽이네 뭐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구렁이는 이런 독사를 잡아먹어요. 심지어 구렁이는 그리고 무독사입니다. 무독사인데 살모사를 이겨요. 근데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집 주변에는 해충은 잡아먹고 또 독사 같은 것도 잡아먹고 또한 위험한 동물이 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렁이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구렁이는 덩치가 커요. 길이도 길고. 하지만 살모사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까치 살모사가 이제 이른바 7.4라는 건데 얘네들은 무늬가 이렇게 호랑이 문양처럼 이렇게 길게 길쭉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까치 살모사 7.4라는 건 뭐냐면 이제 머리에 점이 7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7걸음 안에 죽는다. 7걸음을 걷기 전에 사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신경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4 까치 살모사에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끝에 있는 거는 쇠살모사 또는 불독사라고 하는데 몸이 좀 이렇게 불구스름할 때도 있고 회색빛이 뜰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쟤도 모양 자체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엽전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갖고 있으면 살모사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거는 능구렁이래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꽃뱀입니다. 이 꽃뱀이 이제 유혈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는 보면은 몸이 예뻐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로도 이제 기르고 하는 분이 계신 건데, 그러나 위험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얘 몸은 이제 이게 왜 꽃뱀이냐면 꽃처럼 몸통은 초록색인데 윗부분은 붉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꽃처럼 예쁘다 그래서 꽃뱀이다 라고 유혈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성질이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사람을 이렇게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해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꼭 보면 이거 보고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혈목이 보면 그냥 지나치시면 돼요. 얘네가 먼저 도망갈 거예요. 가만히 있거나.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가면 먼저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니까요. 그러다가 잡으려고 하면 콱 이렇게 무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독립발이 어디 있냐면은 아까 그 살모사는 제일 앞쪽에 그 독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빨이. 근데 얘는 그 이빨이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빨이 아주 얇아요. 그래서 물리면은 그 살모사에 물리면 으악 아파 이렇게 되는데, 얘한테 물리면 따끔합니다. 따끔한데 실제로는 거기에 독성이 주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증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무독사한테 물린 경우는 물론 이제 독사한테 물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물로 깨끗이 씻는 겁니다. 무독사는 물로 깨끗이 씻으면 뭐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소독 조금 해주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독사에게 물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의 이제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머리부터 이제 모든 몸통에 있어서의 그 증상을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졸도를 할 수도 있고 갈증, 이 독이 중독되면 갈증이 증가해요. 이게 아주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열 또는 통증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오죠. 이거 기도가 부어서 그래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상처 부에 출혈도 있고 독리 자국도 생기고 화끈거리고 부어 올라요, 이렇게. 부종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출혈이 생기는데, 이 출혈이 피가 조금씩 날 때도 있고 많이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물린 자국에만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살모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독성이 강한 뭐 7.4한테 물리고 뭐 큰 놈한테 물리고 그러면은 뭐 코에서도 코피도 나고 막 그럽니다. 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곳에서 다발성으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심혈관계,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이 무력해지고 몸이 이제 잘 안 움직여지고 자꾸 토할 것 같아요. 멀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듭니다. 이게 독사에게 물리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